접어 충분히 성령 청멸상인이 불자 행도이하면 내세 덕작불이니라 나 오후 아이미 다볼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운문로 실중의요 제52편 모든 사물 속에서 나를 알아보고라는 주제로 이 안에 쓰여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운문선사가 법을 보이셨다. 모든 사물 속에서 나를 알아보고 시끄러운 시장 안에서 천자를 알아보아라 하신 협산스님의 말씀을 들려주고는 말씀하셨다. 오늘의 운문선사의 향상일구는 협산스님의 한교송을 거하셨습니다. 이 향상일구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물 속에서 나를 알아보고 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사물 속이란 것은 나와 마주한 대경이니 나의 앞에 펼쳐진 삼천대천 세계와 천상천하 비검조수 초목총립 일체시 일체체가 나라는 주인공과 마주하고 하나라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이 양면에서 즉 나가 있어 대경이 있는 것이요 대경이 있어 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대경이 없고 대경이 없으면 내가 없으니 내가 그대로 대경이며 대경 그대로 나인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 이것이 나와 대경의 대대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함께 드러남이 이것이 중도 실상론이니 그래서 모든 사물 속에서 나를 알아보라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끄러운 시장 안에서 천자를 알아보아라 라고 하신 후념은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으로는 시끄러운 시장 안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범부일 것이고 구정궁궐 개굴에 계시는 천자는 범부가 아닌 하늘의 계시를 받아 임금이 된 사람이라 범부와 다른 임금이라고 부르니 다른 것이라는 차별상으로 부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극한적 차별상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금이나 시장 상인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절대 평등성질을 드러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협산스님의 개송을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협산스님에 대하여 먼저 번 단락에서 소개하였으니 선문념송에 등장하는 협산스님의 향상길구중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문념송 제77
협산 경계에서 본다면 본칙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협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협산 선사는 원숭이는 새끼를 품고 뒷산으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고 앞산바위에 떨어뜨리는구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또한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무의 경기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 개송은 성철 스님은 이렇게 보설하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경계를 무심의 풍경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스님은 경계란 어디 따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도달한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숭이와 새가 자기 할 일을 하듯이 수행자도 어떤 목적이나 집착 없이 그저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경계임을 사자어로 토하셨습니다. 그러니 수행의 경계는 이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차리인 것입니다. 수행자는 정진의 힘으로 빚어진 자기만의 경계 속에서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잘 펼쳐야 세상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선우 선사가 송하였습니다. 혈산선의 스님이 처음 경구 중림사의 주지로 있을 무렵 법자에 오르니 한 스님이 물었다. 법신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협산 스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법신이란 모든 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법안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자 협산 스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법안이란 티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선의 스님은 오도 원지 스님의 대중 가운데서 웃는 사람을 멀리서 보고 법좌에서 내려와 물었다. 스님은 지금 무슨 일을 두고 웃었습니까? 그대가 행각길의 보따리를 풀어 찾지 못하기에 웃네. 저기서 법을 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지 스님이 물으니 협산 선사는 나는 설법할 줄 모르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다. 수주 화정열에 배사공 스님이 계시니 그곳으로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신의 스님은 대중을 해산시키고 배사공 스님을 찾아가니 배사공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요사이 어느 절에 머물렀는가? 절이란 머물 곳이 없는 것이니 머문다면 그것은 절이 아닙니다. 절이 아닌 경계는 어떠하던거라고 물으니 이는 눈앞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어디서 배웠는가? 귀와 눈이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말에 배사공은 웃으면서 다시 말하였다. 한마디 맞는 말은 망급의 새말도 즉 일구합두어 망거결의고리라. 오늘날 총림에서 스승이 제자를 받아들일 때 의리 이해로 계신 해오른 절대 검하며 현무한 도리를 부정하고 오로지 곧장 묻고 바로 답하는 것이 직문직답만이 요구한다. 그리하여 무라면 시죽 무만을 말하고 유라면 시죽 유만을 말하며 틀을 것만큼만 틀려도 이런 미치광이 같은 견해인 광해라고 하니 가령 배사공 스님이 이 말을 듣는다면 나귀를 매는 망급의 쇠말뚝이라고 말로 거치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아는 이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문인 스님마저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바른 이문을 가지는 자라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30셈 조사들이 법을 전수하고 도를 깨친 이야기들이 기록에다 있으니 이는 모두 이치로 탐구할 수 있고 지혜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독 강서의 석두 이하 많은 대종사들은 금기와 상에 따라 지도를 하였다. 그들의 문답을 살펴보면 깜깜하여 납자들을 앉아서 졸게 하니 그들도 도의 많은 조사들과 다르기 때문일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조사의 법을 계속했는데 그들은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김제 스님께서는 불법을 거론할 때는 반드시 일구 가운데 사면을 갖춰야 하고 일현 가운데서는 삼요를 갖춰야 한다고 하셨으니 여기에서 현도 있고 요도 있는 까닭은 이 점을 밝힌 것임을 알겠다. 그러나 모르는 자는 이것을 선문에서 세우는 임시방편의 말이나 하니 슬픈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엔 종용록의 기록된 협산스님의 어록은 이렇다. 협산 휘엄 검사 종용록에 어떤 스님이 협산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스님 깃걸을 털어내 부채를 볼 때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협산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협산 바로 칼을 휘둘러야 한다. 직수휘검이라 만일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어부가 동지를 털게 된다. 약불휘검이면 어부서소라. 어떤 스님이 이를 석상선사에게 물었다. 문석상 뒷걸을 털어내 부처를 볼 때 어떻습니까? 석상스님은 그에게는 국토가 없으니 어느 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스님이 들어와 협산선사에게 전했다. 협산은 법상에 올라 말하였다. 문정시절은 노성만 못하지만 문정시설 불려노성이라. 이미 신담은 오히려 스승보다 100분나 떨어졌다. 임리 심담 유교 석상 100부라. 이 화두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여기는 어떤 스님이 협산 선사와 석장 선사에게 법기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이 먼저 협산 선사에게 뒷걸을 털어서 부처를 볼 때 어떻습니까? 라며 먼내망상의 뒷걸을 털어내 깨달았는데 가르침을 부탁한다고 하자 협산 선사는 바로 칼을 휘둘러라 한다. 만일 칼을 휘두르게 하면 어부가 둥지를 털게 된다 라고 말하며 법치 즉 깨달았다는 자취와 흔적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을 석상선사에게 하자 석상은 선사는 그대에게 국토가 없으니 어느 곳에서 그를 만날까라며 국토가 없는 본래 면목을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라고 말하며 없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일을 돌아와 협산선사에게 전하니 협산선사가 문정시설을 노성만 못하지만 임리심담은 오히려 석상보다 100분나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협산선사가 자신은 학인의 지도를 강하고 석상선사는 법의 도리에 강하다고 말한 것이다. 강하다는 것은 초점을 두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서문담이나 선으로에 전혀 짐이나 착금이 납사들은 이 선으로를 통하여 조사들의 항상 일구를 하두삼아 그로 인하여 시절이 말아떨어지는 한수식을 할 수 있는 성기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중에서도 어록으로 꼽으라면 어떠므로 거두라면 원호 극건서서의 백암놈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백암놈의 탄생에 대하여 오고 도명상 수리는 원장인 장희로 김사업은 그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칙공안에 대한 원호선사의 해안이 선종 제일책이 되다. 선종 제일의 서책이라 불리는 백암록에서부터 선수행은 매우 중시행은 공안집이다. 원호 극권 선사가 찬술한 백암록을 출연뱅이한 짚어보면 위에서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송고라고 하는 선의 새로운 경향부터 알아야 한다. 송고란 고칙에 대한 계속이라는 뜻이다. 고칙은 곧 공안을 말한다. 따라서 송고란 공안에 대한 자신의 꿰뚫은 경기를 개송으로 읊은 것이다. 조사선의 전기가 어록에서 수행상의 모든 법될 만한 은행을 뽑아놓은 것을 고칙 또는 공안이라 한다. 공안은 쉽게 말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통과할 시험 문제이다. 공안에는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으나 상식과 지식의 잣대로는 아무리 공안을 보아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이 알 수 없는 공안을 직접 참고하여 마침내 깨뜨려서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관화선이다. 공안을 화두라고도 하는데 이 둘은 구분할 수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특정한 공안에 개성을 붙이는 송고의 분교는 당나라 중기 무렵부터 시작된다. 당나라 말 이후 송고는 저작하는 분교는 오가라 불리는 선종의 각파 곧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공통된 경향으로 정착되었다. 이 송고의 금조탑을 이룬 것이 철두 중현선사의 송고백치 곧 철두송고이다. 운문종의 중공조라 불리는 철두선사는 조사들의 전기를 기록한 경덕 전덕록이나 어록인 운문광록, 조주록 등에서 공안 100개를 뽑아 그 각각의 송을 붙였다. 이것을 정리하여 출간하니 그 책 제목이 설두송고이다. 설두송고는 그 질과 내용에서 진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설두송고가 세송에 나온 이후 500 내지 100년이 흐른 뒤에 설두송고를 거치지 않고는 선문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가 되겠다. 백암록의 찬술자 원호선사도 그의 나이 25세 무렵에 이미 설두송고를 배웠다. 설두선사의 뒤를 이어 많은 저명한 선사들이 송고 백칙, 자신이 선별한 백칙의 공안에 개송이 붙인 것을 남겼다. 송고의 수가 어떻게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저명한 송고를 포괄하여 모아놓은 송고지 또 여러 건 나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송고집이 편찬되었다. 고려의 보조국사 진우의 뒤를 이어 진각국사 년에 편찬한 선문 염송집이 그것이다. 1125석에 달하는 공안에 대하여 송고 등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다. 선문 염송집은 우리나라 전통 강언의 필수 과목으로 일찍부터 채택되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시중된 선종 성례들을 위에 과거 시험인 선종선에서도 이 책과 책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다. 송고가 이렇게 성행하다 보니 당연히 송고에 대한 재창 선정적인 설립도 요구되었다.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원호선상의 벽암록이다. 벽암록이란 참선을 위한 최고의 지심서로 평가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벽암록은 북송 초기에 설두 중현선사가 전설한 설두성고에 대한 북송 말기에 원호 극건선사가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제청한 것을 정리해서 펴낸 것이다. 벽암이라는 제목은 원호선사가 머물던 협산, 지금의 호남성 예연에 소지하는 영천원에 걸려있던 현판 속의 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왜 하필 벽암이라는 현판을 걸었을 때 그것은 당나라 시대에 바로 이 협산에서 선풍을 덧날린 협산선의 선사가 벽암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개송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 스님이 협산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협산 선사가 읊었다. 원숭이는 새끼를 품고 품에 안고 높고 푸른 산 뒤를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어다 푸른 절벽 앞에 터뜨린다. 협산 선사가 읊은 협산의 경지 곧 깎아지른 푸른 절벽인 벽암에서 선수행의 본덩이는 시푸른 성기가 느껴지지 않는가. 벽두성고는 100개의 공안이 본칙과 그 각각에 대해 설두선사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두성고가 나오고야 100년이 지났을 때 임재종 양기파의 원호선사는 설두성고의 본칙과 송에 수시와 차거, 평창을 달았다. 이것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 벽암록이다. 벽암록의 구성은 각 본칙 바로 옆에 수시가 있고 이어서 본칙과 이에 대한 차거와 평창, 송과 이에 대한 차거와 평창의 순수로 되어 있다. 벽암록 본칙은 위에서 말했듯이 설두선사가 자신의 안목으로 가려 뽑은 설두성고 백칙의 공안이다. 수시는 원호선사가 본칙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성들에게 선의 요체를 들이대며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 분발시키는 내용이 되어 있다. 본칙 바로 앞에 붙인 있으며 모든 본칙은 다 붙여있는 것이 아니다. 차거는 본칙과 송해 가의 부절에 붙인 짤막한 코멘트이다. 그 구절은 칭찬하거나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구절을 응당하거나 경지를 발전시키기도 하며 냉소와 질타, 풍자와 독서로 문제의 핵심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원호선사의 탁월한 선적 역량이 나타나 있으며 문맥 없는 짧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다. 그래서 이 촌철살인의 착오는 선수행자들의 생기를 격발시키는 용어의 눈과 같다는 평을 받아왔다. 평창은 본칙과 송에 대하여 일종의 주석이다. 바로 등장인물에 관한 일하나 본칙과 송의 배경이 되는 고사, 그리고 본칙과 송에 나오는 구절을 보는 다른 안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산문적인 저술, 이어서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물론 이 평창의 목적도 본칙과 송의 전곡에 깨뚫게 하는 데 있다. 벽암록 백칙의 공안에는 간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목이 붙여졌다. 제1칙의 제목도 무죄가 달마에게 묻다. 무죄 문 달마, 성스럽고 근본적인 진리, 즉 성제 제1이 확 트여 성스러울 것 없다는 확연무서. 달마가 또 모른다고 하다가
달마, 불식 등 여러 가지이다. 여기서는 여러 강권본에서 본칙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목을 선택해서 쓰기로 한다. 설두 송고의 각 저자 설두 중현선사는 사천성 수주 출신이다. 속성은 이시이며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책을 읽고 글을 짓는 데 뛰어났다. 20살 전후에 출가하여 처음에는 경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현명한 이치를 공부했다. 질문을 할 때는 예리하기 거지없었고 진리를 말할 때는 당할 자가 없었으며 그가 복귀임을 누구나 의심하지 않았다. 얼마 후 눈밝은 선의 서성을 찾아 나섰다. 운문종의 지광 광조일 선사를 찾아갔을 때에도 수행성 설두가 지은 선사에게 물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지훈 선사는 가까이 오라고 했다. 설두가 다가가자 지훈 선사는 갑자기 불자로 정면으로 내리쳤다. 설두가 입을 열리는 순간 지훈 선사가 또다시 내리쳤다. 이 순간 설두는 활연히 깨달았다. 마침내 설두 선사는 지문 선사의 법을 읽게 되었다. 운문종을 개창한 운문문은 선사의 사세손인 설두 선사는 운문종의 종풍을 크게 날리며 많은 제자를 길렀다. 만년의 설두 선사의 문화에 모인 수행자는 1500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명성은 짐작할 수 있다. 운문종의 중원교라 불리며 명각 괴사라는 효도 하사받았다. 그의 법호가 설두인 것은 그가 명주 지금의 절강성 봉화현의 설두산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의 나이 42세 때 천공 21년에 들어와서 입증할 때까지 31년간 줄곧 이 산에 머물렀다. 그가 머문 설두산 자성산은 송대 10찰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설두 선사가 활약한 송나라 초기는 운문종이 번성하여 범일 설문 선사 등 걸출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남송 시대가 시작되면서 임재중에 내도하여 마침내 중국 전역으로 평양하였다. 설두 선사께서는 7집이라 불리는 7종의 저술이 있다. 이 가운데 그의 명성을 더 높인 것은 단연코 설두 송고이다. 설두 선사가 그의 송고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천의 영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완성은 그가 설두산에 들어오고 난 후인 천성 영간에 이루어진다. 그의 나이 44세에서 50세 사이의 일이다. 그러나 찬란했던 설두 송고에 대한 평가는 원호 선사의 백암록 출원에 의하여 일변한다. 백암록이 종문 제일서를 불리면 크게 유행하는 데 반해 설두 송고를 보는 사람은 드물어지고 걷기하는 대장경에도 실리지 못했다. 그 미래에 이르러서 독립된 설두 송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백암록 속에서 원호 선사의 그들에 가려져 있는 그의 송고를 볼 뿐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운문선사는 앞으로 해서 많은 향상일구를 거한 후 그에 따라 송고 같은 마루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꺼비가 그대 귀 속에 들어가 독사가 그대 누나를 뺀다. 우선 말 속에서 알아내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보면은 두꺼비가 그대 귀 속에 들어가고 독사가 그대 누나를 뺀다라고 하신 말은 말도 아니요 헛소리도 아니요 그렇다고 왜 이런 말을 아닌 말을 하고 계실까? 말이 무엇입니까? 이심전심으로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형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허상, 망상, 공상, 괴상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말을 하면 말인 것은 맞지만 그 말 속에는 자기의 괜찮아 안목이 들어있지 않는 헛소리, 미친 소리, 거짓말, 기만의 말, 속이는 말도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중생들의 말을 나타낸 말인 것입니다. 말은 말이 아니오 말 아니면도 아니니 말 그대로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듭을 짓습니까? 우선 말 속에서 알아내도록 하라고 하셔 바른 안목으로 상대의 말을 간파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말하니 감사합니다.